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박수 칠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책방의 최인아 대표입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간이 괜찮죠? 네, 너무 좋은데요. 너무 그러게요. 따뜻하고 네, 네. 여기 오신 분들의 그 얼굴이 다 되게 맑으세요. 네. 네, 대표님을 닮아가셨나 봐요. 주인님을. 맞습니다. 저희가 낮에는 여기 이렇게 책들이 놓여 있는 서점이었다가 네, 또 저녁 때가 되면 이렇게 공연장이 될 때도 있고 네, 또 작가 분들을 모셔서 뭐 강의를 듣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시간들을 마련을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삶에서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다양한 모습.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우리 저 이소은 씨의 이소은 작가님이라 그럴까요? 오늘? 네, 네, 네. 편하실 대로. 네. 네. 그 작가라는 말이 이제 뭐 누가 작가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정지우 작가의 표현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뭐 그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책을 낸 사람을 작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어제도 쓰고 오늘도 쓰고 방금 쓰고 내일도 쓸 사람, 그러니까 늘 계속해서 쓰고 있는 사람, 더해서 그리고 또 전업 작가를 작가라고만 지칭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자기 생각은 전업보다는 자기 정체성의 부분을 작가로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저 100% 공감. 그러신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소은 작가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네. 되게 스릴 있어요. 좋아요. 네. 저도 약간 여기 인연이 있는 것이 추천사를 네. 썼어요. 저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네. 책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대표님 사실은 글에 비해서 추천사가 너무 평범해서 제가 써놓고도 되게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네. 하여튼 오늘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 북토크인데요.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에 우리 노래 들었고요. 그리고 한 20-30분가량 소은 씨한테 책 얘기 어떻게 해서 쓰게 됐고 어떤 생각을 했고 이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질문하시고 그러면 또 답을 듣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오늘 북토크는 현장뿐만 아니고 그 인스타 라이브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로 들어오신 분들도 직접 소은 씨에게 듣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댓글 이제 창에다가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질문 드려서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로 하시겠어요? 제가 이 책 제목이요.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라는 제목의 책을 이번에 내게 됐는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포커스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제가 한국에서 음악 활동을 하다가 뉴욕으로 건너가서 법 쪽에 종사를 하고 또 그 일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다른 길을 또 찾고 하나의 어떤 목표가 생긴 지금 그런 시점에 되게 좋은 저의 지난 10년 정도를 정리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제 삶을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늘 하나의 어떤 줄기로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 나다움이라는 게 제가 책의 프롤로그에도 썼지만 그냥 어렸을 때는 뭐 내 스타일대로 할 거야, 좀 이렇게 나의 열정과 패기대로 그냥 막 지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30대가 되고 제가 40대가 됐대요.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특히 외국에서 너무나 다른 사회와 환경에 노출돼서 많은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나다움이라는 것은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거기에 좀 깨지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하고 새살이 돋고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여기서의 첫 커리어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뉴욕에 가서 완전히 다른 사무실로 처음 출근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과 모든 게 달라진 것도 있지만 저의 어떤 정체성의 변화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일, 여기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으려면 나의 과거에는 정말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그 괴리가 너무 크면 혼란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한 최근에 깨닫게 됐고 내려놓게 됐고,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치열한 고민들과 어려움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 좀 풀어내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갖게 된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방법론보다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제 삶의 어떤 결정들을 해내 갔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책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 주제도 그것과 같습니다.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면 나한테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두 가지로 찾았어요. 나에게 충실한 거, 그리고 변화에 유연한 거. 나에게 충실한 거는 사실 되게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고 좀 교과서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되게 많은 용기가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로펌에 첫 출근을 했을 때 저는 되게 내가 어떤 컨셉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워낙 음악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앨범 낼 때마다 컨셉 고민을 우리 회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직업, 왜 우리 직업이 갖는 어떤 고정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이미지도 있고 좀 기대하는 성향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또 미드를 보면서 상상했던 변호사의 모습은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안 웃고 좀 이렇게 올 블랙 입고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강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벌써 티가 나죠. 웃음이 되게 많아요. 웃음도 많고 좀 덤벙대기도 하고 허당키도 있고 좀 이런 기분 파인 내가 이 세계에 도대체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첫날 출근을 하기 위한 그 의상 고르는데도 그래, 올 블랙 바지에 까만 티에 뭐 까만 블라우스에 자켓에 딱 붙는 귀걸이에 나의 스타일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얼굴을 하자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제가 출근을 했고, 그 마음가짐도 그래, 나는 여기서 조금은 그래도 뉴욕이고 외국이니까 동양 여성이 좀 소극적이고 시키는 대로 한다, 뭐 이런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걸 좀 깨버려야 되겠다. 되게 센 언니처럼 마음을 이렇게 갖고 갔어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갔죠, 당연히. 자기 나오면 좀 삐질삐질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가 가진 고유한 스타일이 일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굉장한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됐어요. 제 기억나는 거는 뭐 첫 재판, 제가 1년차 때 첫 재판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렇게 신입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또 있잖아요. 그 고정된 이미지, 늘 군기가 좀 들어있고, 가장 잠 안 자고 가장 일찍 일어나고 좀 이런 일도 되게 열심히 꼼꼼히 잘하는, 물론 저도 열심히 하고 되게 압박을 받았지만 저는 좀 편안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정된 이미지 맞추기 싫은. 근데 저희 클라이언트와 함께 브라질 기업 클라이언트였는데요. 너무나 긴 재판 과정을 같이 하면서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재판 업무 법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식대로, 제 성격대로 그냥 뭐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얘기를 편안하게 풀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브라질의 한국 이민 역사든지 뭐 커피, 저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의 로스팅 방법이나 이런 것들까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제가 재판을 하러 히어링 룸에 딱 들어갔는데, 그 재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뭐 질문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1년차 아무도 모르는 저한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제가 파트너 변호사님과 이 클라이언트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그만큼 제가 편했던 거죠. 그 재판이 끝나고 제가 파트너 변호사님한테 받은 피드백에는 1년차로서 관계 형성 능력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클라이언트와 너무 친밀하게 지내서 그게 오히려 케이스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평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런 날카롭고 이성적이고 일만 잘해야 될 것 같은 이 직업에도 인간미는 있을 수 있고 나의 어떤 고유함,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히 있구나라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도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일화는 되게 무수히 많은데요. 제가 또 너무 이야기만 길게 하기 싫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변화에 유연한 그 마음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변화를 참 많이 했죠. 제 커리어와 제가 사는 고장과 여러 노출되어 있는 환경과 문화. 근데 저는 두 가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필요해서 찾아가는 변화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들. 사실 둘 다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은 나에게 필요한 변화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좀 공유를 드릴게요. 아무래도 가장 필요한 변화는 우리 직장 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이직할 때의 과정이죠. 제가 저의 이직을 생각하면 음악에서 법조인으로 돼서 로펌에 들어갔다가 이제 국제기구에 가게 됐는데 저는 항상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전략적이지 못했어요. 좀 그런 나이브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전략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길이 뭘까라는 생각으로 그 기준을 두고 나름 결정을 한 것 같거든요. 사실 어떤 뚜렷한 목표, 나는 이게 될 거야.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되게 전략적으로 잘 해 나가시는데 저는 그런 길도 되게 추천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조금은 모호하지만 그 모호함 뒤에 되게 많은 에너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곳에 나를 밀어넣고 그 변화로 인해 확장되는 나를 보고 그것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제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나한테 되게 맞고 되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를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재작년 좀 됐는데요.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4년 전이군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죠. 네. 한 5년 전쯤에 뉴욕에서 소모임을 하나 결성했어요. 그 여성 프로페셔널 모임인데 이것은 뭐 비즈니스 개발이나 뭐 어떤 네트워킹을 특별히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사내 정치를 잘 항해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나 다음에 승진해야 되는데 이 승진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서로한테 조언이 되고 서포트가 돼주고 그런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인데 저희가 아침에 한 달에 한 번씩 아침에 모여서 출근하기 전에 좀 이른 아침 모여서 커피와 함께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임을 결성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야기의 주제가 나 투두 리스트로 정해졌어요. 우리는 흔히 투두 리스트를 많이 만들죠. 그리고 나아가서 투비 리스트도 많이 만들어요. 뭐 5년 뒤, 10년 뒤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어떤 계획 같은 거. 그런데 저희는 그날 주제는 나 투두 리스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동료의 스타일 혹은 버리고 싶은 습관 좀 영향받고 싶지 않은 어떤 압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는 게 저의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다가 전문화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압박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우리는 어떤 한 분야에 제일 가는 전문가가 되어야 돼. 근데 나는 전문가일까? 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저랑 같은 모임에 있는 어떤 한 분이 저보다는 한 6, 7년 그 위세요. 나이로는. 비즈니스 세일즈를 한 25년 넘게 하신 분이에요. 타이틀도 되게 멋져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나는 비즈니스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나는 강아지 키우는 전문가밖에 못 된다. 이런 농담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이제 서서히 풀어놓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다른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분은 나는 계속해서 프로젝트성으로 일했기 때문에 나야말로 진짜 전문성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서히 그런데 그게 내가 과연 원하는 삶의 모습일까? 제너럴리스트는 가치가 없는 걸까?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다양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서서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링크드인 프로필에 그 나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타이틀이나 업적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커리어나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로 시각이 옮겨지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되게 선형적 사고에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이렇게 있고 쭉 직선을 그려가면서 인생의 어떤 계획들을 잡고 커리어의 모습도 그쪽에 맞추고 좀 이 직선에서 벗어나면 뭔가 좀 불안하고 뭘 잘못하는 것 같고 멈추면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둥글게 가기도 하고 다른 점을 찍기도 하고 그 점이 교차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의 삶은 흘러가는데 그 선형적 사고의 습관이 우리 모두를 되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 선형적 사고를 하지 말자 뭐 이런 거를 나투두 리스트에 올릴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우리가 주제가 나투두 리스트였는데 전문화도 얘기하고 선형적 사고 얘기하고 너무 벗어났다 뭐 이런 농담을 하면서까지도 이 같은 주제의 범위 안에 있으려고 하는 이 노력도 선형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누면서 그날 저희의 대화가 처음에는 나투두 리스트로 시작하고 그랬지만 점점점 이 대화가 끝났을 때는 너무나 값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서 되게 포근한 마음을 안고 그리고 왠지 커리어에서도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날 하루를. 그래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길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이런 변화에 유연한 이런 마음은 정말 필요한 거구나. 나는 항상 그거를 좀 지향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더더욱 굳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변화에 유연해라. 뭐 나는 나답게 살 거야라는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말은 되게 쉽지만 어렵잖아요. 주위에 유혹도 많고 흔들리기도 하고 비교도 많이 하고 요즘 세상에 너무 비교하기 쉬우니까 저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두려움도 되게 많고 가끔 저랑 얘기 나누시는 분들이 근데 뭐 소은 씨는 그냥 두려움 없이 가잖아요 라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 들으시면 기절하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두려움을 많이 떨고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그 과정이 있어요. 저는 늘 겪는 그 심장 쿵쿵거리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여러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세운 저만의 나답게 좀 살아갈 수 있는 변화 유연할 수 있는 마음을 리셋하는 방법을 좀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저 리셋이라는 말 되게 좋아해요. 너무 작지만 강렬한 말인 것 같아요. 새로 고침. 그래서 뭔가 생각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아니야, 새로 고침. 이 이미징을 하면 되게 도움이 되는 거를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리셋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여러분께 제 경험을 좀 공유드리자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점점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뭔가 시도하는 게 두려워져요. 옛날 같았으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해보자 했던 것도 왠지 결과를 보장할 수 없고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잘해내지 못할 바에는 그냥 안 해버려. 그런 게 되게 많은데요. 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어렸을 때 데뷔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여기 제가 활동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네. 요즘은 좀 이런 질문하기 무서운 게 20대는 전혀 몰라요. 누구지? 저 언니? 이런 분위기라서 아무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청소년 창작 가요제를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곡을 써서 그게 TV에 곡을 써서 오디션을 보고 본선에 올라서 TV에 방영이 되는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윤상 씨가 저를 보시고 그것을 계기로 데뷔했다는 스토리는 그때 언론에 되게 많이 소개가 됐는데 그 핵심이 된 얘기는 사실 다른 데 있거든요. 그때 그 가요제에 나가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했어요. 자기가 쓴 곡의 데모 테이프, 그 악보,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렇게 필요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 곡을 쓰는 연습을 조금씩 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제가 패닉을 너무 좋아했고 광팬이었기 때문에 패닉 앨범을 보면 작사, 작곡, 편곡, 이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 오빠가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나도 좀 해봐야지 하면서 제가 또 바이올린을 했고 음악적으로 좀 저희 집에서 언니랑도 많이 좀 가지고 놀고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상태에서 이 가요제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엔 내가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곡을 막 쓰기 시작했는데 나름 1절도 not bad 이러고 후렴도 괜찮은데 했는데 브릿지에서 막힌 거예요. 브릿지가 왜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음악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브릿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브릿지에서 계속 막히고 가사에도 계속 막혔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다가 마감 전날이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중2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냥 포기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툴툴거리면서.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보시고 그냥 한마디 탁 하셨는데 소은아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좋은 경험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언가를 끝까지 해본다는 거를 제가 해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이거는 그냥 내가 한번 해봐도 되겠다. 오기가 좀 생겼죠. 저 엄마랑 친하기 때문에 엄마 실망시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걸 이용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날 다시 마음을 잡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리셋을 한 거죠. 다시 해보자. 곡을 준비를 했는데 그 리셋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와서인지 브릿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도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럼 됐다. 악보를 어떻게 그렸는지 아세요? 제가 중학교 때 쓰던 음악 공책을 찢어서 그 공책 페이지에다가 연필로 꾹꾹 눌러가면서 콩나물 대가리 그리면서 그렇게 악보를 그렸어요. 그때는 미디 플레이어나 전자 컴퓨터를 통해서 이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아예 몰랐고 그냥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장비를 동원한 거죠. 녹음하는 과정도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 아시죠? 이렇게 박스가 있고 빨간색 버튼이 있고 플레이를 누르면 녹음되는 딱 그걸로 저는 제 노래를 녹음하고 그 위에다가 바이올린으로 화음을 입혔어요. 진짜 코드도 없이 그렇게 악보를 그리고 그런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서 그 다음날 방송국에 가서 제출을 했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PD님, 본선 1차 통과했다. 그래서 와서 노래를 불러봐라.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그랬대요. PD님이 나중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너무 해맑은 목소리로 엄마 나 떨어졌나 봐 그랬대요.
근데 결국은 전 떨어지지 않았죠. 떨어지지 않았고 1차, 2차 예선 통과하고 본선에 올라서 전국에 방송되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요즘도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 한 작업, 그 하나의 기회를 끝까지 안 해봤더라면 내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제가 그 뒤에 경험할 수 있었던 그 풍성한 나의 어떤 커리어나 성장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겠죠.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들어 그때 내가 가졌던 그런 용기, 그런 생각 없는 무모함, 그런 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너무 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갖는 생각은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하자. 되게 마음 리셋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길버트, 여러분들 많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작가의 책 중 빅 매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Done is better than good. 뭔가를 완성해내는 것이 뭔가를 잘해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음악 경험 외에도 결과와 아무 상관없이 뭔가를 끝까지 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더 자신감을 많이 길러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성취를 어떤 성공으로 나갔을 때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좀 해봐, 못할 것 같아 할 때는 그냥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해보시라.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셋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신을 제한하지 말자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 원래 그래. 아니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되게 많이 해요. 한번 내일부터 하루 동안 이런 말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번호를 적어보세요.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온라인 북클럽을 통해서 만나게 된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그 구절 중에 I am one of those people 이라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구절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되게 흔한 얘기예요. 저도 뭐 자주 하는 나는 아직 어른이 못 된 그런 사람이야. 아니면 나 먹는 게 진짜 중요한 사람이야. 뭐 이런 일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아니면 나 완전 컴맹이야. 나는 테크에는 완전 문외 아니야. 뭐 이렇게 자신을 단정짓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언어 습관을 없애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100% 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자체에도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손재주가 없어요. 되게 악필이고 저는 좀 저희 집에서는 저희 언니가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손재주는 언니의 목. 대신 너는 말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입으로 먹고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보니까 제가 뭐 노래를 하고 변론도 하고 이런 강연도 너무 운 좋게 하고 입으로 하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 나는 입으로 먹고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나는 손재주는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머릿속에 새겨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시작한 데일리 루틴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일종의 명상처럼 일어나서 한 10분 동안 그냥 떠오르는 생각 아무거나 이렇게 저널링을 해요. 이게 창의성을 좀 편안하게 흐르게끔 해주는 그런 좋은 연습이라고 제가 책에서 읽어서 시작을 해봤는데 그것과 함께 또 스케치를 하면 좋다 그래서 한 8분 동안 이야기를 막 써요. 뭐 가끔 가다가는 내가 지금 정말 쓸 얘기가 없는데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도 그러니까 아무 제약 없이 주제 없이 쓰는 건 쓰고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라도 이렇게 그려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몇 달 동안 스케치를 하고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남편이 저의 그림을 이렇게 쭉 보더니 그림 못 그린다고 하지 않았어? 못 그리는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극구 부인을 했죠.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난 그림 진짜 못 그려. 난 그림 그리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그런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이 보고 있던 스케치북을 제가 열어봤어요. 제가 그렸던 여러 가지 스케치와 생각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스케치북을 보고 대단한 작품은 아니지만 저만의 느낌 있는 그림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아, 나는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손재주가 없다고 미리 결정 내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그랜트라는 작가 아시죠?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저는 그분의 책을 좀 제가 책 쓰는 스타일하고 너무 또 다르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확한 근거로 뒷받침되는 이야기를 하셔서 좀 늘 찾아보는데 그분의 책 중에 Think Again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조금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이 책의 요지는 일관성보다는 유연성에 우리의 자아에 초점을 맞추자. 그리고 일에서든 커리어에서든 삶에서든 think again, 다시 생각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일에서의 성공과 삶에서의 행복을 갖기에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버릴지, 언제 버릴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그 사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는데 그 구절을 읽고 아, 나는 이미 변화하고 있는 나를 리셋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고착된 생각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정체성의 한 부분을 변화하지 못하고 리셋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제한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됐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일본에서 60대에 컴퓨터를 처음 쓰기 시작한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봤어요. 그분 60대에 컴퓨터를 처음 쓰기 시작하셨고 82살에 휴대폰 어플 런칭을 했어요. 이분이 개발자로 코딩을 해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애플의 팀 쿡 한 초대를 받아서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가장 고령의 너무나 멋진 개발자로 소개를 받은 그런 분이 있는데요. 저는 진짜 그 할머니를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그 뒤에 붙일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제한하지 않은 그분의 삶의 태도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세계와 공부한 거,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제약받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면 무궁무진한 세계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정말 이걸 굳게 믿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리셋하는 방법으로 어떤 과거나 생각이나 경험으로 나를 제한하지 말자.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 언어에서 버리자. 언어 습관에서 아예 없애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할 얘기는 그 마이 베스트를 한 자신에게 좀 너그러워지자 하는 그런 건데요. 제가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좀 다그치고 좀 매몰차게 대하면서 이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더 베스트를 추구하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늘 최고, 최상. 하지만 마이 베스트로
충분해도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텐데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마이 베스트가 되는 건데 너 베스트와 비교하지 않아도 그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너 베스트와 비교를 해서 스스로를 핍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지난 한 10년 동안 제가 되게 좀 스스로한테 좀 못했구나라는, 스스로한테 너무 친절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요즘 들어서 그걸 좀 바꿔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노력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저의 포커스를 어떤 업적이나 주목보다는 참여하는 그 가치를 좀 실천해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컨트리뷰터, 제가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작년에 어떤 좋은 프로젝트를 또 하나 기획을 하게 돼서 여러 그 분야에 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을 인터뷰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터뷰 이력을 조사를 하는데 너무 화려해요. 40세 미만의 40인, 그리고 마이더스 리스트, 그 만지는 게 다 금으로 변한다는 뜻으로 투자자들의 모임이 있는, 그 투자자들의 랭킹이 있는데요. 그때 그 제가 인터뷰한 분이 원래는 3위였는데 13위로 떨어졌다는 그런 되게 좀 짜증나는 얘기를 해서 좀 기분이 나빴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근데 그런 리스트를 보면서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 지인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점점 생기고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면서도 외부에서 인정은 늘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들어봤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다가 저의 제가 유일하게 어떤 리스트에 올라갔던 그 어렸을 때 시절이 떠올랐어요. 근데 언제였냐면 2000년대 초반 앨범 활동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원래 안 하던 예능과 버라이어티 같은 데 막 출연하면서 인지도가 팍팍 올라가고 있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원래 인지도도 분명히 좋은 일이고 인지도가 올라가면 음반도 잘 나가고 콘서트도 잘 되고 하니까 되게 기분 좋은 일이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3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음악방송 3위. 나름 되게 3위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3위를 해서 되게 기분 좋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3위를 하고 축하를 팍 받고 차에 돌아와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 너무 슬럼프여서 그때가 슬럼프의 시작이었고 왠지 저를 잃은 듯한 그런 상실감.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음악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순위를 원해본 적이 없어요. 욕심이 이렇게 많은데 그 순위에서만큼 너무 무심했어요. 좀 신기하죠? 제가 로스쿨을 갔을 때도 순위에 무심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다른 이유예요. 제 지적 능력을 체념해서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노력을 하는데 나름 공부도 좀 잘하는 축에 속한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도 머무르기 힘든 너무 비상한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헉헉대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싫었고 전 자존심이 상하는 결과도 되게 많이 경험했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려놓음을 배웠죠. 그래 나는 그냥 난 내 길 갈 거야. 1위는 내 거 아니야 했지만 이게 어떤 진지한 성찰이라기보다는 억지로 상황이 안 되니까 배운 그런 경험이었는데 근데 제가 로펌에 입사하고 2년 차 때 뉴욕 그 법률 저널에서 선정하는 베스트 로이어 명단 같은 게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제가 거기에 2년 차 때 라이징 스타가 된 거예요. 제 인생의 두 번째 순위였어요, 진짜. 물론 되게 많은 라이징 스타 중 한 명이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이력이 올라가고 동료들, 선배들의 축하를 받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땡큐 이러면서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불안했어요. 라이징 스타 뜨는 별인데 그러기에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늘 너무 불안하고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붙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나는 지는 별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 같은 게 느껴져서 저는
아, 그래, 이렇게 리스트나 순위 같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도 그때 한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정말 요즘 사회에서는 리스트나 순위나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20대에 이룬 창업가들에 대한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최초, 최연소, 무조건 혼장이 되는 그런 세대인데, 가끔 가다가는 이런 이렇게 빨리 뛰는 러닝머신 위에서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뛸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 페이스에 못 맞출까봐 초조해지기도 하고, 또 가끔은 아니야, 난 내 식대로 할 거야, 내 페이스에 맞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좀 되잡기도 하고, 그런 리스트를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그게 동기부여의 원인도 되지만 자책의 원인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소용돌이를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나에게 맞는 성공의 정의는 무엇일까? 거기에 포커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역사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뛰어난 천재들이 많았어요. 로미오 앤 줄리엣을 쓴 셰익스피어는 30살 즈음에 그걸 썼어요. 믿어지세요? 30살. 그리고 베토벤은 29살에 첫 교향곡을 작곡했어요. 29.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프랭켄스타인이라는 작품은 쓴 메리 셸리는 제가 대학교 20살 때보다 3살이나 어린 17의 그 소설을 완성했어요. 그 언어를, 그 많은 단어를, 그런 플롯을. 진짜 우리 역사에서 30 미만의 30인이 있었다면 수많은 천재들이 이름을 올렸을 것 같은데요. 제 결론은 이렇게 내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유일한 하고 독특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공헌을 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능력자만 존재했다면 되게 불행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여러 삶에 대한 좀 깊은 이야기 있잖아요. 뭐 도착점보다는 여정 자체가 선물이다 같은 명언을 보면 항상 그 과정을 중요시해요. 참여하는 거, 주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어쩌면 그 이유는 적극적인 참여는 외부의 어떤 인정에 상관없이 100%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순위는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꾹꾹 채워서 살기 위한 내 일의 순위, 그리고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배우자,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행동의 순위, 그리고 좀 더 나은, 내가 죽을 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남겨두고 가는 길에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어떤 그 마음속의 리스트에 집중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컨트리뷰터의 마음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다 어떤 명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의 스토리 내에서 라이징 스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할 예정이고요. 마음을 리셋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하자. 자신을 제한하지 말자. 그리고 마이 베스트를 한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면서 우리 모두 컨트리뷰터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한창 젊은 분인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책 제목이 말이에요.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추천사를 쓰면서 또 오늘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다시 책을 읽으면서 네. 이 책의 키워드는 저는 나라고 이제 읽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얘기하시는 걸 쭉 들으니까 어떤 일을 겪거나 뭐 고민하거나 뭐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 항상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분이구나, 이분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똑같이 경험을 하더라도 그게,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로 오지 않아요. 근데 그 점이 굉장히 단단하구나라고 이제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얘기하면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감이 그렇게 다 똑같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많은 것들이 나보다는 바깥이나 타인이나가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서은 씨의 경우에는 내가 맨 안쪽에 중심에 이렇게 딱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죠? 분이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아니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너무 얘기예요. 자기 중심적.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 자기 중심이 잘 잡혀 있다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이제 네. 그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저분은 언제부터 그랬을까? 저게 타고난 걸까? 기질일까? 아니면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걸까? 뭐 그런 게 좀 궁금해지네요. 내 안에 내가 많은 건 맞죠. 네네네. 그게 절대로 이기적이라는 의미하고 동의어가 아니에요. 네. 네. 저는 좀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뭐 좋든 나쁘든. 네. 그럼 내가 이걸 왜 느끼지 하고 의문을 늘 그러니까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긴 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걸 네. 들어보니까 네, 그러는 건 있는 것 같네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항상 뭔가를 행하고 하는 내가 있고 그걸 관찰하는 내가 항상 따로 있더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가끔은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을 보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되게 많이. 이렇게 진단을 받나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한다고 똑같이 배우지 않거든요. 같은 거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요만큼밖에 거기서 얻는 게 없을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일생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도 하고 저는 늘 그런 게 궁금해서 저한테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차이가 뭘까? 네. 왜 누구는 어떤 일을 경험을 하면서 그게 자기 자신에게 자양분이 돼서 또 다르게 성장하게끔 하는 힘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되고 말까? 네. 저의 이제 가설은 내 안에 내가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이기적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네.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 네. 그래서 뭘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사람인 것. 그러니까 그런 자기 규정을 이제 그 한계에 갇히지 말자고 얘기를 네. 하셨지만 그 한계조차도 사실은 내가 나를 의식해야 그런 게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화가 집에서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네. 늘 제가 또 되게 친밀하고 그래서 뭘 느끼는 게 있으면 집에 와서 얘기를 하면 늘 그런 질문.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왜 그런 것 같아? 그게 되게 그런 중요한 네 것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숙제했어 안 했어? 뭐 이게 전부 다잖아. 근데 내일 어떻게 할까요? 뭐 이게 전부인 경우가 태반인데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집안의 분위기도 또 책에 그 엄마 얘기도 많이 네.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코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안 하고 전 그럼 절대 말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적절한 자극 이런 게 참 좋은 자양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아빠 고마워. 그래서 아버님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버님이 와 일어나셨어. 어떡해. 와 계시는데요. 엄친딸이잖아요. 엄친딸.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뭐 얘기를 조금 이제 소은 씨가 하긴 했지만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탈로 키우고 싶다 생각하셨어요? 저는 제일 중요시했던 게요.
애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이게 나를 위한 거냐 애를 위한 거냐 하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한 거는 내 욕심이고 내 욕심은 차리면 애는 내 욕심대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위한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요. 또 하나는 솔직해서 좋았어요. 무슨 얘기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숨기는 게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묵묵히 어떤 때는 기다려주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의견을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정도로 얘기하지 뭘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소리는 저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엄친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혹시 이 자리에 또 인스타 라이브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버님 말씀이 생각을 해보신대요. 이것이 나의 욕심으로 나를 위해서 공부해라 하는 건지 이것이 우리 딸을 위한 건지 그래서 이거는 내 욕심이야 그런 얘기는 안 하셨다는 거죠. 네. 그게 제일 부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궁금하신 거 질문하십시오. 소은 씨가 이제 진로를 크게 바꾸지 않았냐 그럴 네. 때 정체성 혼란을 느끼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정체성 혼란 많이 느꼈고요. 저는 되게 단순한 얘기를 하자면 아티스트, 가수로서 무대에 설 때는 너무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존재하는 일을 제가 처음 강렬하게 경험을 했어요. 너무 감사한 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법조계로 가서 변호사로 일을 하는데 저라는 존재는 절대 그 중심이 아니고 사이드에서 보조하고 이 클라이언트와 사건을 위해서 모든 걸 하고 결과가 저한테 저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되게 와 이거 되게 힘들구나. 내가 경험했던 게 너무 강렬해서 이런 걸까? 아니면 원래 힘들어서 그런 걸까? 거기서부터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랬을 것 저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면 작업을 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작업을 할 때도 제가 열심히 조사해서 그러니까 가장 막내 변호사일 때는 먼저 초고를 작성하잖아요. 밤새 며칠 밤새서 멋지게 초고를 작성해서 딱 제출을 하면 다른 사람이 막 엄청 바꿔요. 수정도 하고 괜찮은데 나중에 그게 제출될 때는 제 이름이 없어요. 제일 높으신 분의 이름이 딱 올라가고 네.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저는 내 저작권은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 너무나 단순하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들이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커리어가 너무 강렬해서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과거에 어떤 것도 그게 성공이든 뭐 실패든 뭐든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야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책에는 이제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한 때부터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로스쿨 갈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되게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뭐 일단 그냥 1차적으로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의 나이에 너무나 운 좋게 이 세계를 알게 됐죠. 거기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한 8년 정도 그쪽에서 앨범 4장 내고 수많은 콜라보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그 시점이랑 좀 맞물렸던 것 같아요.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한 이 경험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이 26, 요 나이에 뭔가 어떤 큰 변화를 나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좀 위기의식 같은 것도 느꼈고 그 비슷한 시기에 저희 어떤 그 아빠의 과거를 좀 알게 됐는데요. 아빠가 예전에 그 정치학 교수를 하실 때 독재 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부당 해고를 당하신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국에는 승소를 하셨어요. 되게 힘든 과정을 저희 가족이 겪으면서. 근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법이라는 것이 세상 원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구나. 이거는 내가 한번 공부는 해봐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또 음악을 했고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되게 풍부하고 기복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문학을 공부했어요.
EQ는 너무 발달한 거죠. 네. 근데 그 반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늘. 아하.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걸 채워보지 않으면 나중 되면 더 어려우니까 네. 한번 좀 제대로 된 독립 같은 거를 네. 외국에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해보자 그런 아. 생각으로 네, 결정을 했어요. 이제 밸런스가 쫙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밸런스 안 잡혔어요. 근데 저 진짜 변호사로 진짜 8년 일했는데 그러면 밸런스 되게 잘 잡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변호사 병만 생겼어요. 문서 보면 막 고치고 싶고 막 그런 거. 그리고 오타에 못 참고 이런 것만 생겨서 네. 그 밸런스는 생각보다 많이 잡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잡힌 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네. 능력이 생겼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요. 그래도 지금 8년째 변호사 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보면 그 일이 잘 맞는다 혹은 좋아하나 보다.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현재는 좀 다른 일을 하려고 또 피벗 준비 중이고요. 네. 되게 잘 맞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정의감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불의를 보고 오참 좀 욱하는 또 감정 기복으로 결국 가는 건데 그런 부분은 되게 맞았는데 안 맞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냥 저는 좀 규칙을 깨고 싶은 마음인데 법조인은 규칙을 지키고 그거를 실행해야 되고 이런 그 약간 철학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게 좀 저랑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조금 짓궂은 질문인데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준비하십시오. 그 끝까지 가보는 게 좋겠다. 네. 변호사를 끝까지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전 저의 끝은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끝까지 그걸 한 어떻게 거예요. 알아요? 내가 나 끝까지 이만큼이면 이제 다 한 것 같아. 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일단 되게 많이 제가 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더 앞으로 20년을 하면 더 많이 배우겠지만 내가 이 직업을 하면서 얻고자 했던 건 다 얻었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좀 열심히 치열하게 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경험을 많이 했기도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들면 구직 하잖아요. 여러분 뭐 구인 정보 보시고 할 때 네. 제가 흥미로운 기업에 들어가서 왜 그런 거 있죠. 뭐 분야별로 이렇게 클릭해서 자기에 맞는 분야에 어떤 포지션이 있는지 보는 거. 법 쪽은 아예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할 줄은 알지만 그리고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자산이 되지만 그걸 이용해서 다른 거 하고 싶다라는 게 너무 분명해졌어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자, 또 궁금하신 거요? 질문? 이제 자기다움을 지키려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지금 일하고 계신 이제 회사에서 팀장님하고 되게 좋으셨나 봐요. 신뢰도 많이 받고. 근데 지금 좀 변화를 갖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 팀장님께는 좀 뭐랄까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다 잘 가라 그러던데요. 그냥 축하해. 그게 또 약간 외국 문화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떤 충성의 개념보다는 좀 약간 좀 더 자기 개인주의적인 문화라서 그런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런 건 있죠. 이렇게 아쉬워하는 말은 들은 적 있죠. 뭐 이런 거 있죠. Are you sure? 막 이런 거 확실하냐? 여기서 있으면 이렇게 클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자기의 선택에 대한 그 선택이 옳을 거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 선택이 그 당시에 나에게 필요한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나중에 그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보태면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이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여기를 뜨기로. 근데 그거는 이제 내 문제고 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나하고 되게 좋았던. 네. 그리고 내가 없어지면
어쨌든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죠. 내가 왜 지금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지, 당신이 싫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고 이러저러 하다라고 하는, 적어도 몇 년 동안의 세월을 같이 보낸 사람에 대한 예의, 매너, 그리고 향후의 관계를 위해서도 그게 같이 따라주면 자기는 자기다움을 지키면서도 맞아요.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렇게 잘 헤어진 관계는 나중에 늘 꼭 만나더라고요. 만나요. 맞아요. 항상. 아, 네. 음. 그래서 그런 헤어짐이 더 음. 잘 헤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도 보내면서도 그래, 네 입장도 이해한다. 근데 지금은 가, 알았어. 가고 나중에 커서 우리 다시 만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또 지금 질문은 이제 소은 씨가 그 동안에 2번, 3번 커리어를 바꿨는데 사실은 좀 불확실한 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바꾸지 않으면 현재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게 있는데 바꿀 때 그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를 어떻게 내려놓고 새로운 길,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길로 갔냐, 이런 걸 궁금해 하셨어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제일 어렵죠.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제 경험에서는 뭐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것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어떤 일을 해도 베네핏과 그렇지 않은 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변형해서 경험해 보는 것도 크게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는 지금도 지금의 커리어 혹은 넥스트 커리어가 나의 평생의 커리어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계속 변화하고 싶으니까. 근데 물론 그 변화의 과정 중에 뭔가를 찾았는데 너무 좋고 너무 여기서 내가 뼈를 묻고 싶고 그러면 계속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선 그렇지 않으니까 전 변화에 유연한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포기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렇게 큰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서은 씨가 한 얘기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 말하는 대로 바라보면 지금 내가 가진 게 굉장히 크고 앞으로 만날 게 될지 안 될지 되게 쬐끔해 보여서 이거를 놓는 거가 굉장히 큰 리스크로 보이지만, 그거에다가 어떤 가치를 주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때 그 시점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를 보니까 남들이 보는 거하고 달리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 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제가 종종 하는 말로 they say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거를 참고는 하되, 벌써 좀 전에 그 내가 변호사 끝까지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내가 다른 커리어들을 찾고 있는데 변호사는 안 찾아보고 있더라고. 네. 이렇게 얘기했죠. 내 마음이 먼저 돌아서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먼저 돌아서느냐?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끝내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봐서 여기가 더 큰 게 있겠어 라고 계산이 서면 움직일 수도 있죠.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맞아요. 아는 게 저는 시작이라고, 오늘 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시간이 벌써 90분 가까이 흘러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요? 네. 오늘 북토크 어떠셨어요? 저희 집에서 친한 지인분들과 얘기하는 것처럼 네. 너무 따뜻했고 너무 즐거웠고요. 또 대표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저도요. 저도. 네. 다시 해요. 뭐 좋아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물론 인스타로도 지금 오늘 한 140 몇 분, 150분 뭐 이렇게들 계속 참여를 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현장에도 한 50여 분 지금 같이 하셨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 만난다라는 거의 의미를 다시금 맞아요.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될 때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온라인으로 이거 귀하죠.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만나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 속에 있으면서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끄덕여주고 이 굉장히 큰 에너지인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우리도 물론 좋았고 또 소은 씨도 작가로서 책을 내고 독자들의 얼굴을 와 이분들이 내 책을 읽어주신 분들이구나. 네. 이건 되게 귀한 경험인 것 같아요. 너무 그죠? 되게 감동이었어요. 눈빛이 따뜻하죠. 네. 여러분들의 질문도 그렇고 그냥 제 책을 읽고 느끼신 걸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 많이 읽어주세요. 마지막 인사. 네, 저야말로 정말 너무 오랜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더더욱 의미가 좀 크거든요. 집을 굉장히 그리워했어요. 지난 아. 2년 반 동안 코로나 힘든 시기를 모두가 다 겪으셨겠지만 그래서 이 시간이 더더욱 소중하고 여러분들을 책을 통해서 또 앞으로도 다양한 저의 어떤 일을 통해서 또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세요. 자, 책방에 직접 오셔서 함께 해주신 분들, 또 인스타 라이브로 들어오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책방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자주 들어오시면 오늘같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늘 나와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